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어제 특별 열차를 타고 비밀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인사가 누구이고 누굴 만났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오후부터 북한의 최고급 인사의 방중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촌을 통해서 각국이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들려오는 얘기는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과연 누가 갔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홍 의원께서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김 교수님. 김정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예. 김여정이 이제 우리 이 남한에도 다녀갔고 여지를 좀 두시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왜 김정은으로 보시는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자체도 특사 경호를 저렇게까지 엄중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호 문제요. 경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철도역마다 가림막을 했다. 특사가 가는데 가림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특사를 그렇게까지 경호할 이유가 없는데 김정은이 과거에 몇 차례 중국 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 기차도 그렇고 이 가림막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김영남이나 김여정이 갔다 그래도 가림막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다르죠. 김정은은 반드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역에 가림막까지 이렇게 했다.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동기면은 이제 따로 또 물어보시겠지만 동기면에서도 김정은이 지금 갈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밤 10시에 단둥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어저께 오후 3시에 베이징에 도착했고 3시간 가량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고 인사랑 만났고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만약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라면 지금쯤 얼굴이 나올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듣고요. 자, 김 의원님은 뭐 사실하고 김정은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과 추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추정이라까지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 정보 분석가 그리고 북한 워처들, 북한을 아주 손바닥처럼 불어보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정황 증거만 내놓지. 왜 그러냐면 이거 북한과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과잉 경호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기만이라는 것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보면서 최고위급인 것은 확실하나 누구인지는 좀 더 그 양측 당국의 의도를 갖고 통제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해봐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담에 집중할 것을 했는데 엉뚱하게 그 직전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김정은이 됐든 최고위이 됐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이 열차의 녹색선이 켜진 이른바 1호 열차의 측면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또는 김정은을 대리할 만한 최고위급관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항을 숨기는 것인가? 이런 것은 북한이나 중국을 향한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향한 견제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사항이 이게 게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누가 맞나 틀리냐 이런 그 맞추기 게임은 아닌 그런 측면이 강하다. 누가 갔냐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기,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면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홍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은 알다시피 그 열차 이용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제 뭐 주로 특별열차를 이용해 갔고요. 그런 점에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오히려 또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한 거로 지난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행기는 조금 임신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 더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저는 김여정이 임신한 건 확실하고요. 본인의 입으로 서울에 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아예 거의 만삭이 되지 않고서는
비행기 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김정은 들어와서는 최룡해가 이제 중국 가고 그럴 때도 항상 비행기를 탔고, 근데 김정은이 기차를 탄 거는 이제 편의성도 있고 경호가 아주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은닉이 가능하고 예. 비행기는 트랩에서 내려야 되고 뭐 기차도 물론 내리지만 저 러시아 관리가 무슨 네. 달리는 요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야기하던데요. 그리고 시설이 뭐 잘 돼 있나 이게 봅니다. 21량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도 데려갈 수 있고 물자 또 이동할 수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사나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라면 비행기를 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1호 기차를 과연 그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걸 태워서 보내겠느냐? 예. 그래 너 비행기 타고 와라.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만으로 북한하고 중국이 짜고 서로 협상력을 증진하자 예.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기만술로 저렇게 했다면 모를까. 예. 겉으로 나타난 모양 보면 김정은이가 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보통 보면요, 그 외국 정상이 외국을 나갈 때 보면 이제 그 주재하는 대사관들의 그 대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랄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발대가 먼저 오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김정은이 움직였다면 호위총국에서 먼저 와서 일주일 전에 뭐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지리용 대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난번에 이제 리용호 외상이 잠깐 들렸잖아요. 스웨덴 오면서 19일 날 1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최고위급 인사를 오기 위한 어떤 사전 조율 그런 작업용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타당하다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 스타일을 보면은 뭐 저도 경호 업무를 좀 해봤습니다만 예. 이른바 삼선 경호, 핵심 수행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있고 조호대 지금 숙소 묻는데 조호대 그 숙소 이전부터 200m 후반까지 이게 삼선 경호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이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이 직접 그 국제 외교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데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는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이게 더 만약 김정은이라면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남북 관계와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의 여러 가지 준비에 이쪽에 관심이 쏟고 있는데 사실상 깊숙한 측면에서는 북중 간에 긴밀한 협조와 또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 지금 IT 시대 또 중국의 그 웨이보 시대 거기까지 통제하고 있는 이 IT 시대 이 정도까지 정보가 통제된다는 것은 중국 공안 당국뿐만 아니라 정보 당국이 깊숙하게 개입해서 특수 공작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는 시기, 장소, 방법으로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시진핑의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가 의도가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워싱턴을 겨냥한 고도의 전략 개미 이런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는 정부 당국도 지금 발표 안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이것은 뭐 쪽집게 도사처럼 이걸 맞춰낼 수 있는 그 정보 분석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왜 외교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도 이 누가 온 거는 밝히지 않더라도 사실 자체로 확인을 안 해주느냐 그것이 더 궁금증을 더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나 이런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는 이른바 그 양동이나 기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나타난 현상만 보면 그 밑에 있는 8, 90%의 전체적인 큰 움직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순간에 워싱턴에서는 과연 어떠한 마이크 폼피오 공작 부서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는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베이징을 방문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언제 돌아갈 건지 모릅니다. 예전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이게 그 열차를 이용했을 경우 열차가 단둥을 아예 넘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겠죠. 저도 이번에 이제 만약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라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 만약 내일 오후까지도 안 나온다. 그리고 기차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럼 전 김정은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사 방문이라고 하는 건 굳이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의 이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게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그 트럼프의 대북 압박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작년부터는 좀 세게 동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김정은이 물론 전략적인 결단이 있었지만 상당히 압박이 주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베도 지금 김정은 만나자고 지금 막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지금 만나는 거라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핵은 진전 안 되는데 제재가 먼저 풀린다면은 이게 핵이 오히려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느새 벌써 고립에서 다 탈피했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벼르고 있지만 존 볼튼을 임명해가지고 뭐 여차해서 시간 끌기 하면 자리 박차고 나올 것이다. 바로 핵폐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러지만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면 김정은이 트럼프가 아무리 고압적으로 나와도 거기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예, 이게 전 걱정이 좀 됩니다. 좀 이 김정은이 핵폐기 쪽으로 확실히 갈 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혹시 지금 관계 김정은이고 시진핑이 만나서 시진핑 주석도 지금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문제만 해도 그냥 트럼프한테 배신당했다 그런 감정이고요. 왜냐하면 예. 제재만 확실히 해주면은 김정은이 항복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항복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내가려는 예. 그런 움직임마저 보이고 거기다가 대만의 인적 교류를 그냥 활발히 한다. 거기다 남중국해에서 또 부딪히고 있죠. 무역 엄청나게 지금 막 제재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진핑으로서는 도대체 미국의 얘기를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하고 다 해줬는데 무역 제재, 대만 문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도 더 이상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오면 환대해 줄 테니까 와라. 예. 그랬을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과 중국의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그 성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 먼저 북측에 방중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이 먼저 중국이 제의를 적극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이달 말에 중국의 그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교 담당 국무위원 양제쯔가 원래 서울에 그렇죠. 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28일 왜 연기했을까요? 예. 김정은을 만나고 오려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추측도 굉장히 이렇게 다 톱니바퀴가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양재수 위원장이 내일 오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 이제 뭐 방문 목적이랄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중국이 요청해서 오는 것으로 이제 홍 의원께서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특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장기 집권 체계가 맞춰졌는데 한반도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가장 중요한 참조점이 그 한반도 상황도 있지만은 워싱턴의 그 새로운 그 무역 전쟁이라든가 미중 관계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이게 회담이 잘 되면은 과거의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 틀이 아니고 남북미 3자 회담까지도 거론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이 그 전략적 포석, 장기로 말하면 어쨌든 전략적 움직임을 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홍 의원님이 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정상회담 국면에 있을 때 북한의 진짜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항의 선제적인 그 행동화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성 명분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중국이 저러니까 중국 당신들이 설득해라. 이런 그 논리적인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김정은 정권이 아주 절박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이게 비핵화되어 나온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한 것처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경제 제재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핵화 문제를 볼 때 다른 밑으로 볼 때는 뭐냐면 이 돈의 압박,
자금의 압박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중국이 그 유엔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체감하는 그 어떤 시급성이나 전략성은 커진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반도 전반적인 안보 지형이나 비핵화 지형이나 역학관계가 전반적으로 바뀌는데 이 상황을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 베이징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 이 친미 반중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염려한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이 있다 차이나 보입니다.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미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과의 어떤 삼국 정상회담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바짝 놀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4자 회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네. 구체적으로 명기까지 됐었는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빠져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됐을 때 어떤 중국이 느낄 어떤 위기감 이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3자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얘기가 잘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종전선언이라도 하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예. 사실 종전선언 하려면 중국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까지 남북미가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그 제안이라고 3자 정상회담이라는 게 예. 결국은 남북미 중 4자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을 하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4자 회담. 그러니까 남북 미중 이렇게 4자 회담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가 풀리는 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체제 안전 보장이 되면서 이게 북핵이 해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기 때문에 그 재래식 군사력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주한미군 이 3자 간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의 성과가 그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다 더 보탠다면 북한이 핵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누군가가 해구산을 씌워줘야 돼요. 그게 중국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미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간에는 전문가 수준에서도 미국이 북한하고 동맹을 체결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묘수일 수도 있는 게 북미 간의 동맹을 체결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이고 북한도 미국의 동맹, 남북한에 전쟁할 이유가 없고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도 없고 미국이 두려워서 갖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소외되잖아요. 예. 중국의 소외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로 적절히 타협을 해줌으로써 해결해 준다.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런 걸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야 이건 나만 빼놓고 그냥 뭐 한반도에서 완전히 남의 일이처럼 전개되니까 시급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재하는 거 나만 손해 봤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김정은을 초청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만약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갔다면 정말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어떤 북한 내 위상, 지난번에 대표단 단장 사실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 사실상 뭐 제2인자, 특히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김정은 정권의 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 과거 정권하고 다르게 사진과 영상의 이미지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근데 시진핑 그 이른바 시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여정하고 사진 찍어도 모양새가 아주 그건 아니고 예. 김정은과 더더군다나 사진 찍어서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실제 어떤 얘기가 전략 게임이나 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사진 자체가 하나가 모든 것을 아주 그 시진핑 격하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여정이 설사 갔다 하더라도 예. 끝까지 이거는 NCND로 하면서 그런 어떤 사진이라든가 현장의 사진을 담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이걸 통해서 그 한국과 일본 또 워싱턴의 그 정보력, 예. 정보 분석 판단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29일 날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우리 측에서 북에 우리 측 명단을 통보했는데요. 조명균 장관, 천혜성 차관, 또 윤현찬 수석 이렇게 3명이 이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날짜는 이제 29일로 확정이 된 상황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 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 정상회담의 합의를 추진할 공동기구 설치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합의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구 자체를 설치할까? 글쎄요. 뭐 되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수시로 만나면 되니까
몇 차례 만남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정상회담에서 과거에 70년대 초반에 남북조절위원회 설립했듯이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의 6.15 선언에서 2항에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한국의 통일 방안이 이게 공통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첫 단계로서 국가연합 차원의 남북 조절기구, 상시 조절기구를 설립하면 이 그 대외 정책 같은 걸 수시로 상의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 준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북 간의 기본 조약을 맺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는데 이게 사문화됐으니까 그 주요 내용하고 6.15 선언하고 14 공동선언하고 이렇게 다 합치고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한 내용을 이렇게 아울러서 예. 국회의 비준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남북 기본 조약을 맺어놓으면 예. 차기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남북 관계는 그냥 계속 가고 이게 남남 갈등도 없애주고 참 좋지 않냐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라인이 매파로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의 추동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면서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이라든가 그 맥메스터 후임자 폼페오를 뽑을 때 뭐냐면 보통 그 같은 페이지에 있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아니라 그 음파, 어쨌든 음파가 같다라고 웨이블랭스가 같다라는 여기까지도 하면서 어떤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균형자로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신중론보다는 어쨌든 강한 해결자다운 그런 강한 추진력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주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절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최악의 상태로 급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라든가 이런 만약의 상황에 급 반전되는 상황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초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